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의 날개라는 현대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날개. 여러분, 날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지상에서 어떻습니까? 천상으로 날아가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잘 생각해봤더니 이 억압되고 폐쇄된 이 현실,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그래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려는 자아 극복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제가 비상을 소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떠올랐던 연관시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황지우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여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이라는 그 식구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구절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상징적인 그 소재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의 날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이용한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의식의 흐름 기법에 중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작가는 이상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본명은 이제 김혜경. 그래서 이제 구인회 34년도 193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이 권태라는 이 수필이 좀 유명하죠. 종생기라든가. 그래서 이 왜곡된 상태, 뭐 불안의식, 공포, 파괴, 뒤틀림, 분열, 비합리적 세계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상 문학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특히 그 거울이라는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도 함께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수필 권태랑 같이 엮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능 특강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20% 연계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그 작가까지 또는 이 작가의 다른 작품까지 또는 다른 작품과 연관된 작품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자, 주인공입니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장소가 나왔죠? 집이 아니다. 부정을 하네요. 그쵸? 자기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집은 없다. 소유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지만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은 아니지만 만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내 방 안에 침침하다는 건 희미하고 어두운, 그렇죠? 캄캄한 정도가 또한 내 알력, 내 시력을 위하여, 그렇죠? 네. 쾌적한, 그렇죠? 기분이 상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은 아니지만 결국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족감과 상쾌함, 그렇죠? 이러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네요.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편안한 느낌 이거거든요. 그런 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현재의 상태에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감사하였다. 그렇죠?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렇죠? 이런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만족감, 편안함, 상쾌함, 감사함, 즐거움 이러한 심리적 정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오네요. 이것은 행복, 불행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그냥 까닭없이 펀둥펀둥, 자 펀둥펀둥이 나왔는데요. 음성 상징어죠, 그렇죠? 의태어입니다. 뻔뻔스럽게 이제 놀기만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게으르다, 그렇죠? 그러면 만사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라는 한자성어 연결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서술자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이제 무기력하고 지금 권태로운 삶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작가, 이상의 수필, 권태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이라는 작품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몸과 마음의 옷처럼 잘 맞는다. 그죠? 안성맞춤이죠. 뭐 안성맞춤. 제격이다. 적합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 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뒹굴뒹굴 하면서 축 처져. 늘어지는 모양이죠. 이제 축이. 그리고 처졌다는 것은 이제 늘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방 속에서 편안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니 불행이냐는 그런 세속적인, 그렇죠? 통속적인 그런 계산, 그런 속셈을 떠나서 그것을 떠나서
가장 편리하고 그러니까 작가가 원하는 건 이제 편리함, 그렇죠? 안일함도 역시 한가하고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상태는 바로 편리하고 안일한 상태, 그렇죠? 이러한 거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바꿔 나타내면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가령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만족감을 얻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거라고요? 게으르고 무기력한 삶, 그리고 편리하고 안일한 상태를 절대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워서 똑 7번째 칸이다. 7째 칸에 있는 방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죠. 내 방의 위치. 그래서 럭키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그렇죠? 예.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라는 건요. 방과 방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이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단절과 공간의 분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절로 말미암아 한 칸이 두 칸으로 분할된 거죠. 그것이 마치 뭡니까? 내 운명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내 운명의 상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분할이, 단절이, 그렇죠? 누가 알랴라는 것은 나와 아내의 분리된 의식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나의 자아 분열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아랫방. 자, 아랫방이라는 거는 이제 아내의 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내의 방은 해가 잘 든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결에 책보만한 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꺼만해지면서, 그렇죠? 이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배경을 묘사를 통해서.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 그러니까 아내의 방과 나의 방은 대조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햇볕 드는 방이 아내의 방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조차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뭐다? 불평이 없다. 그렇죠? 불평 불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심리가 중요합니다. 아내는 따뜻한 방에 있고 내 방은 찬 방이지만 불평 불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내가 외출했어요. 아내가 외출할만 하면 나는 얼른 어떻다? 아랫방으로 와서 아내의 방이죠. 그 통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고 또 햇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서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지며, 이제 아롱이라는 건요, 여기저기 고르고 촘촘하게 점들이나 무늬가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완전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내 오락이다. 오락이라는 건요, 결국 나의 즐거움이요 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는 거겠죠. 만약에 아내의 방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거는 이제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그렇죠?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내만이 사용하는 휴지를 끄시려고 하면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돋보기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내와 어떻습니까? 남편의 위치가 뭔가 위상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외출하고 있고 남편은 항상 집안에 틀어박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평행광선을 굴절시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종이를 끄실리기 시작하고 연기를 내면서 이런 놀이. 그러니까 돋보기 불장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으리라 믿는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놀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밌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돋보기 불장난이 그만큼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외출한 방에서 하는 행동과 행위를 첫 번째로 이제 제시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난이 만약에 실증이 난다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렇죠? 거울은 실용품이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뭡니까?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장난감. 그러니까 외출한 아내의 방에서 놀이를 또 장난을 여러 가지 하네요. 그렇죠? 또 실증이 난다.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의 이 유희심, 즐거움은 육체적인 데에서 어떻다? 정신적인 것으로 이제 비약한 겁니다. 육체적이라는 건요, 아내의 방에서 이게 단순히 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신적이라는 것은 아내에 관해서 연상하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차이점도 분별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약한다. 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건너뛰면서, 그래서 비약한다는 것은 이제 건너뛴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는 이제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 화장대 앞으로 이제 가까이 가서 나란히 이제 늘어놓인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또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뭐냐면 매력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거기서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냄새를 맡는 거죠. 지금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능적인 그런 향기가 이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외출한 아내의 방에서 하는 세 번째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그 화장품 냄새를 맡으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라는 건 이제 몸 냄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 내음, 그렇죠? 파편, 하나의 조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몸에서 나는 냄새의 파편의 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맡고 생각해 본다. 자, 생각을 하죠.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이 냄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왜 아내의 채취는 여기 늘어섰는 이 도열한 이 가지각색의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의 향기를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고요. 실증을 내면서 나의 장난을 계속 이어가는 지금 행동과 행위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지금 자신의 권태로운 이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나가 외출한 아내의 방에서 하는 행위는 돋보기 장난, 또 거울놀이, 화장품 냄새 맡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의 행위에 흥미를 느끼지만 그 실증을 내는 또 다른 장난을 찾아내는 그러한 행동과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의 방은 늘 화려했다. 그렇죠? 나의 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공간이 이제 아내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방이 벽에 못한 게 꽂히지 않은 소박한 것과는 반대로 아내 방에는 반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방과 내 방은 대조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가 참 좋다. 나는 그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그 몸통, 이 동체라는 건 몸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체.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점잖지 못하다라는 표현은요. 품격이 굉장히 저속하고 고상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의 그 심리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심리를 파악하는 게 심리주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자, 중략 이후로 이제 갑니다. 중략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어디로 드립다. 드립다라는 것은 냅다. 마구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뒤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 과거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이거죠. 배경이 이제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어의 지명이 나온 겁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년을 회고하여 보았다. 그렇죠. 깨닫는 장면이 이제 바로 미스코시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몽롱한, 좀 가물가물하고 아주 흐릿한 과거의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과거의 삶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는 거죠. 나는 또 자신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생에서 무슨 욕심이 있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그렇죠? 의식이 없는 그런 무의식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 자, 금붕어도 이제 중요한 소재인데요. 나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바로 이제 금붕어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금붕어는 참 잘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싱싱하니 참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금붕어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내리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띄었다. 이 바탕이라는 것은 바닥입니다. 지느러미는 하늘이라는 것은 가볍게 막 흔들리는 모양이거든요.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지느러미 움직임은 나의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느러미 숫자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옷을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잘 드러난 부분들이고요. 인물의 내면에서 자기 분열된 자아의식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그러한 소설 방식이라는 거 꼭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에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오상원의 유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씨 일이 있죠. 소설가 구보씨 일일이라든가 이상의 날개, 그렇죠? 이러한 작품들과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또 회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침침하고 회색으로 물든 이 길거리를 내려다 보았다입니다. 옥상에서.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아주 비슷하게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자, 흐느흐느하면서 자꾸 흐느끼면서 우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허비적거렸다. 이게 막 파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끈적끈적한 줄에 엉키어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이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보니까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핵심 정리로 들어가시면 단편 소설이고 심리 소설입니다. 신변 잡기의 소설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주제는 무기력한 삶, 분열적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그 존재의 의지와 그 한계에 들어 봉착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주제랑 연관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 분열된 삶 속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30년대 어느 날 경성 서울을 배경으로 했고요. 자기 고백적이고 상징적이면서 심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936년 조광지에 발표했으니까 당시에 일제 강점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상 특징이 하시면 밝게 벼시드는 아내의 방과는 달리 어두운 방에서 생활력이 없이 지내는 나의 상념들,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력한 인물의 심리 형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생활 문제를 내 인물 내면에 투영시켜서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서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학적 의의가 있다는 거고요. 나와 아내는 가장 가까워야 할 그런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구분된 장소에서 서로 단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대 해석하면은 근대인들의 문제 상황으로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인간관계가 단절된 모습, 또 그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상황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무 할 일 없는 나가 매춘부 아내와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소설이고요. 또 아내에게 기생해 살면서 이 무료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보내던 내가 어느 날 정신없이 거리를 쏘다니다가 결국 백화점 옥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여기서 날개를 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제목이 바로 이제 날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작품은 또 아내와 나의 기이한 관계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 지식인들의 모순된 자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또 한국 현대 문학 최초의 심리주의 작가로 일컬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무의미한 삶, 자아 분열을 그려낸 최초의 심리 소설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일제강점기 또 지식인의 자기 소모적인 삶을 통해서 현대인의 분열된 자의식, 또 고독, 자기 극복 의지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 실험적인 소설이라는 거에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나와 아내가 보통의 남녀 관계와는 다르죠. 역전된 그런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 아내에게 예속되고 기생하고 있는 나의 유폐된 삶이 아내의 방과 나의 방이라는 공간적인 분할, 그렇죠? 차이, 장지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우리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나의 모습은 이러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무력한 지식인의 삶을 드러내는 거고요. 내가 아내가 준 돈을 버리고 일종의 탈출의 성격을 지닌 외출을 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위한 날개가 돋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의미한 삶의 도정에서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시간은 논리적인 전개라기보다는 내면의 의식, 그렇죠? 또 사건 자체도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고요. 이러한 기법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 내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을 그대로 옮겨놓기에 아주 좋은 기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비윤리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또 아내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번 돈을 또 받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의 이런 모습은 당대 시대 상황에 대한 작가의 문제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서술자인 나는 어떻습니까? 존재론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자신을 천재가 된 박제라고 하는, 박제가 된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지식도 풍부하고 잠재된 능력도 있는 천재지만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삶이 없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이 사장되어 버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잘 제시하고 있고 내용을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해놓은 거니까요. 충분히 내신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이제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햇볕이 들지 않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무의미하고 무력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 성찰하게, 자신의 그 삶의 존재와 삶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도 가지지 못하고 아내와 한 방을 쓰지 못한 채 어땠습니까? 사실상 유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쏘다니다가 옥상에 올랐을 때, 미스코시 옥상에 올랐을 때 문득 26년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래서 이 미스코시 옥상이라는 이 구체적인 소재,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중 인물의 사상과 감정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서술하는 거고요. 내적 독백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 내적 독백이라는 것은 이 심리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기법이고요.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은 어때요? 사고와 의식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무의식적 상태의 생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줄거리는 이제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탓에 아내에게 의지하죠. 그러면서 돋보기로 아내의 방에서 종이를 태우거나 장난을 합니다. 이처럼 무기력한 존재인 내가 어떻습니까? 뒷거리로 나서 이제 배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외출해서 일찍 돌아온 나는 아내가 손님과 벌이는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밤 외출로 인해 감기 기운이 있던 나는 아내가 사다 준 약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정오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에 지금은 박제가 되어버린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날개가 다시 돋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줄거리가 되고요. 인물 정리를 보시면 나와 아내는 정반대죠. 내성적인 나와 외향적인 성격이고요. 나는 어두침침한 방에서 거처하고 있고 생활력이 없고 현실로부터 격리돼 있습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왕래가 없고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직업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아내는 어떤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애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방과 비교되는 나의 방의 의미는요. 대주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있고요. 인물 간의 관계와 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방은 어떻습니까? 해가 되는 밝은 곳이지만 내 방은 어때요?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서 아내의 방과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으로 아내의 방과 단절된 거죠. 그래서 아내의 방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방은 외부와 단절되어 나를 소외시키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긴 내용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